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내에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일 일어나도 지금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고층형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더 큰 초고층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남해안 일대, 부산 일대에도 고층 건물이 많고 또 수도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건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난달 말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지진 전망이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줬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이 정확히 어떤 지진이길래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난카이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일본 열도에 크게 보면 두 개의 해구가 존재합니다. 이 해구라고 하는 거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을 우리가 해구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 동경으로부터 북쪽 지역에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고 있는 일본 해구라는 게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난카이 해구가 있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는 일본 열도와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경은 바로 두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의 절묘한 이제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카이 해구에는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에 이르는 큰 지진들이 발생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카이, 그 남쪽은 이제 토난카이, 그 남쪽은 또 난카이라고 그래서 난카이 해구 자체도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세 부분 중에서 특별히 토카이 지역하고 난카이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100년, 150년 주기의 지진들이 이미 발생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이미 넘어선 상태로 있고요.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 규모 9.0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 9.0 지진과 같은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약간 후지산 같은 일본의 화산을 또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원래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707년 호에이 지진이 났을 때요. 그 호에이 지진이 굉장히 강력했고 호에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49일 후에 후지산 폭발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후지산 마지막 폭발 기록이에요. 대규모. 그 후로 1707년 이후로 지금까지 후지산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활화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필이면 호에이 지진 때 이 후지산이 폭발했는가? 이것은 사실 이때만은 아니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때도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인근 화산들이 활동한 이력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됩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진파가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면 지진파가 인근에 있는 이 화산체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을 흔들면서 지나가요. 마그마방을 크게 흔들게 되면 액체로 되어 있는 마그마방 내에 가스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점점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있으면 우유 막 흔들면 우유 안에 거품 생기잖아요. 거품이 부글부글해서 이제 우유가 터질 듯이 막 팽창하잖아요. 네. 마그마방도 똑같거든요. 지진파가 심하게 흔들고 지나가면 마그마방 내에 거품이 막 커지고 마그마방이 터지듯이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화도를 따라서 이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고 폭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간단한 원리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지진파가 지나가면서 많은 화산들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1707년도 호에이 대지진 때 그런 일이 후지산 때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까운 곳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후지산의 활동도를 분화를 촉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30만 명의 사망자와 1,230만 명의 피난민 요 시나리오는 네. 후지산까지 폭발하는 건 넣지 않은 거죠. 넣지 않은 거죠. 네.
후지산까지 그렇게 해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 재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은 큰 지진이 나면 이번에 미얀마 지진도 그렇고요. 실제로 큰 지진이 나게 되면은 그 도시의 인프라는 다 파괴가 되거든요. 구호 물자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공중에서 전달하거나 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될 텐데,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면은 그런 그 화산재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면 그런 항공 물자 수송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 먹을 식수도 없게 되고, 화산재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식수도 없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어지고 구호 군안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조금 민감한 질문. 사실 일본은 2번의 원자폭탄도 겪었던 나라잖아요.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진짜 규모 9.0으로 나고 후지산의 분화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어느 그 피해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인간의 재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일단 이 난카이 해구로만 해서 예상되는 그 재해 정도가 뭐 사실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뭐 거의 2,000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 피해 정도를. 그런 정도의 지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화산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일본의 1년 총생산량을 몇 배 초과하는 양이 될 거거든요. 한동안 일본 경제도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큰 시나리오가 되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그 과거 뭐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런 인간의 재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개연성이 크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1700년대 호에이 지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한 300년 넘게 지금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응력이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되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내에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일 일어나도, 지금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지진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경화 앞바다 지역이라고 하는 토난카이 지역과 토카이 지역과 바로 이 난카이 지역은 바로 난카이 해구의 끝과 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쪼개지면서 다른 쪽 끝까지 연쇄적으로 쪼개지게 될 때는 난카이 해구 일대 전체가 쪼개지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9.0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큰 지진이 한 번 나면 되게 여진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또 지진이 오랫동안 안 나고 있으면 응력이 쌓인다고 하는 게 약간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응력은 어떻게 쌓이냐면은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거워서 지구 내부로부터는 열이 올라오고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곳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멘틀 외곽에 있는 최외곽, 지구의 제일 바깥쪽은 암석권이라고 하는 두꺼운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가 계속 이렇게 열 대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표에 있는 판들은 계속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판의 움직임의 결과로 판의 충돌대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쌓이는데 이것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곧 힘이 쌓이는 거고요. 이 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땅이 견딜 수 없는 힘의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고요. 땅이 견딜 수 없는 한계. 그때 땅이 부서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층,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것을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단층 운동과 지진은 곧 같은 말인데요. 지진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에 내놓아요. 자기 땅은 부서뜨리고 그 부서뜨리는 효과로 배출되는 에너지는 바로 내 주변에 쌓여요. 그럼 내 주변에 약화된 곳에는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에 그 에너지를 쌓기 때문에 더 약해진 데다가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판이 조금만 더 충돌에 들어오면
바로 100점이 돼서 지진이 발생할 줄 모르는 상황으로 연결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발생한 지진들은 다 조금씩 돌멩이 하나를 놓고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안 났으니까 끝 이런 건 없고요. 그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난카이 해구에 얘네들이 그 얹고 있는 돌멩이의 영향 지금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런 거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러 징후들이 나와요. 여러 징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응력을 측정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슬랩 데퍼시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과 판이 일본 열도 같으면은 태평양 판하고 일본 열도는 1년에 10cm씩 부딪힙니다. 이 필리핀 판하고 일본 열도는 1년에 한 5cm에서 7cm 정도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충돌을 했으면 그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뭘로 나오게 되냐면, 단층 운동으로 해서 운동한 크기를 보게 되면은 그간에 부딪혔던 못 들어갔던 양이 얼마만큼 해소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쌓이는 양이 그만큼 얼마만큼 사라지는지. 근데 슬랩 데퍼시라고 계산해 보면 분명히 부딪혀 들어오는데 소모되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쌓아지는 에너지 양이 되는 거죠. 그 양을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양이 이 난카 해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러면 과연 몇 점이 도달했을 때 부서지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쌓인 양 정도는 계산하는데 얼마가 돼야 부서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표를 보면요. 우표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우표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는 왜 있냐면 우표를 쉽게 뜯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층면에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는 단층면에 이 우표의 주변에 구멍을 뚫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단층의 작은 지진으로 에너지를 배출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단층에 쌓인 에너지를 배출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층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쪼개놓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난카이에서 지금 300년 동안 응력이 쌓여있는 지역은 사실 이렇게 구멍이 작게 여러 개가 나서 쪼개기 쉬운 상태가 오히려 더 잘 찢어지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확 찢어지거나 지금 이 두 가지 옵션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운이 좋아서 작은 지진 많이 나가지고 이거 에너지를 다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진학적으로 보면은 규모 2.0과 규모 3.0은요 에너지가 3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한 단계 바뀔 때마다 32배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규모 2가 1000개가 발생을 해야 규모 4 한 번 발생했을 때의 에너지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야 큰 지진 하나 꼴 정도의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큰 지진 에너지를 발생시킨 에너지 떨어뜨리겠다 하는 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절대 큰 지진이 발생하는 데 정도의 에너지를 해소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잔지진이 많아지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큰 지진을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큰 지진을 일으킨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과학자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이 시점을 못 박지 못한다는 게 늘 과학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언젠가 지진이 발생할 거란 사실은 틀림없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를 항상 못 박지 못하게 되는데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도 압력 조건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판의 움직임이 살짝만 틀어져도 그 시기가 몇십 년이나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3월 11일 날 지진이 났거든요. 네. 3월 9일 날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정부는 7.3, 이 지역에서 날만한 지진이었어요. 전혀 걱정스러운, 물론 7.3도 엄청 크지만 당시에 7.3은 지진 해일도 동반하지 않았고 내륙까지는 약 200km 떨어졌기 때문에 내륙 내에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3 지진이 그곳에 날만한 지진이어서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진이었던 거예요. 이 지진이 해당 지역에 땅을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규모 9.0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여건을 만든 지진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틀 후에 9.0 지진이 나면서 그곳을 400km, 지표를 따라서 400km, 지하를 따라서 250km나 되는 거대 면적이 쪼개지면서 규모 9.0 초대형 지진이 나게 된 거죠.
그럼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중에서 좀 땅에, 그러니까 일본 내륙에 좀 가장 가깝게 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동경 앞바다입니다. 동경 앞바다 이 토호카이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태평양 판도 충돌해서 이 교차해서 들어가는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응력이 쌓이고 있고, 특히 이 필리핀 판은 이 그 동경 하부 바로 밑에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곳에 거대한 단층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동경 바로 밑에요. 동경 바로 밑에. 그래서 동경 바로 밑에서 이 거대 단층이 지진을 일으키게 되면 대도시 아래에서 바로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직하 지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직하 지진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난카이 해구 자체뿐만 아니라 난카이 해구 지진이 유발하게 될 이 수도권 하부, 일본 수도권 하부의 직하 지진도 덩달아 걱정하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비책이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난카이 대지진 있고 예. 도쿄 밑에서 날 수 있는 직하 지진도 규모 예. 7.0은 예. 될 수 있고 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근데 난카이 대지진이 나면서 이것도 같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난카이 해구가 나면 그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 판 경계부가 한꺼번에 쪼개지면서 일본 열도 아래로 한꺼번에 쓱 밀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운동 자체가. 그럴 때 이 끝단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단층들을 갑자기 밀어붙이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본 그 동경 아래에 있는 단층들도 힘을 쌓여 있는 상태에다가 갑자기 밀어붙이는 힘이 추가로 가해지기 때문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땅에서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왜 동경에다가 수도를 정했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 교토나 나고야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스테이블하고 거기 고성들도 있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성들도 있고 하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교토가 수도였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를 일로 옮겨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는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겪었듯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 센다이라고 하는 동일본 대지진과 가장 가까운 해안선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지진이 난 방향으로 7m 정도 끌려갑니다. 땅이. 도시 전체가 끌려가는데 최대 한 7m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끌려가는 양이 적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동일본 대지진이 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울릉도에서는 한 5cm 정도 끌려갔고요. 백령도에서는 한 2cm 정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반도는 결과적으로 5cm, 2cm니까 3cm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3cm가 늘어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 근데 3cm가 별거 아니지만 땅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이렇게 견고한 땅이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이렇게 3cm 늘어나니까 약간 헐거워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견고한 땅이었으면은 힘이 한 100이 쌓여야 부서지는 땅이라면 이렇게 헐거워지게 되면 90 정도 되는 힘만 쌓여도 부서지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급격하게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땅이 헐거워진 게 하루아침에 복구가 안 되니까 그 와중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등 해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년 동안만 5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5번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요. 1978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30여 년 동안 규모 5.0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체 숫자가 5차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후에 7년 동안 발생한 게 5번이에요. 이 경주 지진 규모 5.8 지진은 1978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제일 커요. 그런데 그런 지진들이 비슷한 게 연거푸 발생을 하고요. 우려가 됐던 건 뭐냐면
규모 5.8 지진이 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역대 최대 지진은 1952년도에 발생한 지진이 있어요. 이거는 지진계에 기록이 된 게 있거든요. 1952년도에 바로 평양 남서쪽, 평양 바로 인근이에요. 거기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가 6.3으로 기록된 지진이 있습니다. 1952년도 이제 한국전쟁 당시인데 그 지진 때문에 평양에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서울에서 가옥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지진들이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시기를 앞당겨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진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규모 6점대 후반에 이르는 지진, 7에 가까운 지진이라고 평가되는 지진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나와요. 그 임금님이 바뀌어도 그런 지진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록하는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유사한 기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해당 지진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6점대 후반에 이르는 지진들이 나오는데 수도권 인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진들을 혹시 보게 될까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여러 조사들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난카이 해구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까지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1200km지만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1000km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0k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끌려가는 양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지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미얀마 지진에서 흥미로운 거는 규모 7.7 지진인데 1000km 정도 떨어진 그 태국 방콕에 있는 이 고층 건물이 붕괴되거나 크게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규모 7.7 지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단층 면이 커질수록 단층 면을 쪼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주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가 1000km 떨어진 방콕에 도착을 했는데도 에너지가 거의 많이 줄지 않은 상태였고 그게 건물을 흔든 거예요. 근데 이 0.05Hz는 사실 그닥 큰 흔들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주파수하고 이 땅이 흔들리는 프리퀀시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건물의 흔들림이 증폭되게 되고 건물이 붕괴되는 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과거에도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태국 방콕에 있는 고층 건물들의 그 고유 주파수가 이 미얀마 지진에서 발생한 고유 주파수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 붕괴가 연결이 되고 고층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수영장에 물이 넘치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거기 건물들이 약하게 지은 게 아니라 이 지진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난카이 해구에서 그보다 더 큰 지진, 규모 고층형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초고층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남해안 일대, 부산 일대에도 고층 건물이 많고 또 수도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층 건물이 많은 한반도에는 한반도가 끌려가서 벌어지는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그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체로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건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평양 밑에서 지진이 이렇게 났었다고 하는 거는 서울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약간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 6점대 지진에 해당되는 지진들이 수도 서울 안에 그다음에 그 변두리에서 난 지진만 6개가 있어요. 그 지진이 위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이 수도권이 참 묘해요. 수도권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경기 6개라고 하는 프리캠브리안 하드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질 연대로 보면 제일 오래된 게 프리캠브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땅이에요. 이 엄청 오래된 땅은 지구 생성 때부터 있었던 그런 땅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세월이 오래되니까 견고하고 딱딱해요. 그리고 견고하고 딱딱해서 이 수도권 이론에 있는 다른 땅에 비해서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가 막 쌓여가지고 부서질 때 저기는 100이 힘이 쌓이면 부서진다면 여기는 한 120 정도 돼야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힘이 쌓여야지만 부서지고 힘은 다 똑같이 쌓이는데 옆에는 지진 나서 막 그러는데 여기는 지진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커트라인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을 보면은 되게 묘한 게 조선왕조실록에 난 지진들을 위치를 다 찍어보면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이 찍혀요. 근데 1978년부터 지금까지 지진 기록을 보면 수도권에 거의 없어요. 묘하게도. 그동안 응력이 쌓인 건가요? 지진들이 조선시대 때는 상당히 있었는데 왜 지금에는 없느냐. 이거는 그동안 지금 힘이 쌓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나는 건 네.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 옛날에 무학대사가 정말 좋은 땅에 수도를 정해서 지진은 빈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단점은 이 응력이 일단 쌓였다 하면 너무 많은 양이 쌓였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큰 지진일 거라는 거예요. 땅이 견고한 반면에 자주 발생하지 않고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커질 수 있는 지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건물들도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내진 설계를 네. 이제 단계적으로 좀 많이 넣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저주파의 난카이 대지진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건물 몇 % 정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내진 성능을 할 때 기본 자료로 쓰는 거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지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거나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과거에 흔들린 기록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현재 그런 지진 제도라든가 이런 거 구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과거에 발생했던 많은 지진들을 충분히 반영했느냐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지진 제도를 개사해 본 바에 있는데 일본 열도에서 과거에 뭐 1000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초고대 지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발생한다면 그건 일본 정부에서도 쇼킹한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규모 리히터 규모 9로 정말 9.0으로 정말 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원전들은 그 여파가 그 어떻게 하다가 파장이 맞았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제 건물의 사실 높이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추럴 프리퀀시는. 그래서 저주파는 고층 건물에 이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굉장히 낮은 저층으로 짓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맞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를 튼튼하게 짓는 거는 단 하나의 크랙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방사능이 미치게 될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시켜서 짓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런 9.0 지진이 정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0.3지가 충분한지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라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조사를 해보고 반영 여부도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고층 빌딩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 수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간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표정을 보니 네. 할 말 하신 것 같거든요. 약간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다는 약간 그런 게 좀 읽혀가지고요. 제가 네. 너무 겁이 나는데요. 글쎄요. 제가 더 얘기하면 저도 혼나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주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기준보다 되게 높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파트들, 우리나라 고층 네, 아파트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고층 아파트들은 대체로는 네. 딱 우리나라 제해도 기준에 맞춰서 내진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내진 성능 하나를 올리고 안 올리고가 건설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돈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규모 6.0 지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거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 디자인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보니까 규모가 5.8이었습니다. 5.8 지진이 가장 가까운 울진, 그다음 원자력 발전소까지의 지진동을 봤더니 거리가 이제 충분히 떨어져 가지고 원자력 내진 성능보다는 아래의 지진동이 관측이 됐어요. 규모 5.8 지진에 의해서. 규모 5.8 경주 지진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내진 성능을 능가하는 지진동이 관측이 됐어요. 규모 5.8인데도. 근데 우리가 쉽게 규모 6이 바로 원자로 바로 아래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견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경주 지진이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하부에 발생했다면 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규모가 조금만 더 커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할 테니까 더 튼튼히 지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스갯소리로, 거기다가 뭐 철근 더 넣고 콘크리트 더 붓고 하면 되지라는 우스갯소리를 이제 공학자들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 규모가 0.2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5.0과 5.2는 겨우 0.2 차이지만 에너지는 2배 차이거든요. 철근 좀 더 넣고 콘크리트 더 붓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근 많이 넣는다 해도 2배 정도 넣을 수 있나요? 2배 넣어봐야 겨우 0.2 증가하는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공학적으로는 원자력, 그러니까 내진 성능을 조금 하나 올리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안전한 사회를 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무모한 돈을 쓸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조금 더 경제적인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돈을 쓰게 마련이고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회라면 어느 정도의 안전은 안고 가는, 그런 건 국민적 합의에 보통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위험한 건 안고 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한 40년 쓰고 무너뜨릴 건물이에요. 아파트 같으면 한 50년 정도 쓰고 다시 재건축 들어가는데, 과연 이 50년 쓰는 이 아파트를 위해서 한 1000년에 한 번 벌어질 만한 지진동까지 대비하는 내진 성능을 쓰는 게 맞냐.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일이 뭐 사실 지금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만약 발생한다면 그 아파트는 그럼 내진 성능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라면은 1000년, 5000년에 한 번 발생할 일이 지금 발생하더라도 견디게끔 해줘야, 왜냐면 그 미칠 여파가 온 국민한테, 그다음 자자손손한테 갈지 모르는 큰 재해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아파트 50년 쓸 거기에 돈을 막대하게 쏟아붓게 만들고, 그거 무너뜨릴 동안에 지진이 안 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